제 143페이지에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권리분석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갑에게 만약에 이런 아파트도 있고 이런 농지도 있고 이런 임야도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갑이 돈을 1억 원을 빌리고 이 세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해 줍니다. 이거를 공동저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부동산이 수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각 부동산마다 1억짜리 저당권을 각각 따로 설정한 겁니다. 다만 이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수개의 저당권이 하나의 채권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입니다. 나중에 공동저당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 개를 담보로 잡은 걸 모두 일괄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만 아니면 이거 경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갑의 아파트와 갑의 농지와 갑의 임야에 대하여 각각의 1억 공동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부는 아파트 등기부, 농지 등기부, 임야 등기부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등기부마다 1억짜리 저당이 따로따로 설정된 겁니다. 다만 이 등기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과 함께 이 부동산이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동담보의 취지가 기재됐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지에서도 이 농지와 함께 이 아파트와 임야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동담보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동저당권자는 이 세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은 따로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만 경매 신청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돈 1억 원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농지나 임야에 대한 경매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보세요. 을이 아파트를 경매 먼저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여기로부터 6천만 원 만족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4천만 원 못 받았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모두 끝났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 농지에 대한 경매 또 신청합니다. 농지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배당을 만약에 3천만 원 배당 받았습니다. 1천만 원 못 받았죠? 이 임야 또 경매 들어갑니다. 여기로부터 1천만 원 이렇게 해가 또 만족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만족받아야 되죠. 근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그만큼 채권의 만족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공동저당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편익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는요, 수개의 부동산으로 묶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쉽게 금융의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보세요. 갑이 토지를 이렇게 세 필지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로 담보로 제공하면은 이거 담보 안 잡아줍니다. 그러나 이 세 필지를 묶어서 세 필지 200평 이렇게 묶어가지고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따라서 채무자는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쉽게 금융의 편의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는요. 수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음으로써 그만큼 채권의 만족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은 점점 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는 그런 법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래관념으로서는 하나의 거래관념이죠. 우리 집 하나의 거래관념이죠. 법률상으로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 토지 하나, 두 건이잖아. 갑이 단독주택을 을이라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다 저당권 설정하죠. 뭐예요? 그냥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저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저당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당권의 분석에서 공동저당을 다시 설명할 건데, 여기서는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동저당 제도를 여기다가 도입한 것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공동저당권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죠. 개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을이 아파트만 경매 신청했습니다. 아파트만 경매 신청하면 이건요, 아파트에 대한 경매죠. 아파트에 대한 경매. 그런데 을이 토지와 이 아파트와 농지와 임야를 한꺼번에 모두 묶어서 모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괄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아파트와 농지와 임야 이 세 개가 경매로 매각 대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여기서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매각 절차는 아파트만 경매 신청했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경매죠. 근데 일괄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이거는 일괄 매각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개별 매각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일괄 매각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개별 매각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원칙은 개별 매각이 원칙입니다. 개별 매각 원칙. 을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농지, 임야 이 세 개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는요, 경매는 아파트의 경매, 농지의 경매, 임야의 경매 따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개별 매각이다라고 하고, 자, 수개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일괄 매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 경매의 경우에 일괄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수개 부동산 사이에서 이용상 결련성이 있을 때는 개별 매각을 해서는 아니 되고 일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세요. 갑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과 주택의 부지 땅을 따로따로 매각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매각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 주택인 건물의 소유자와 그 땅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매각해야 됩니까? 일괄 매각해야 됩니까? 일괄 매각해야 되겠죠. 또 보세요. 만약에 땅이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습니다. 무슨 동에도 땅이 있고 이쪽 무슨 동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따로 매각해야 되겠죠. 개별 매각 원칙인데. 근데 보세요.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12번지, 이건 13번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매각합니까? 12번지, 13번지가 별개 부동산이잖아. 따로따로 매각하게 되면 뒤에 있는 필지 이것은 맹지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일괄 매각해야 되겠죠? 또 보세요. 여기에 점포가 있고 점포에 딸린 창고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매각합니까? 그럼 이거는요, 창고가 없는 점포가 되겠죠? 창고는 담아놓을 점포가 없는 창고가 되겠죠. 이거 따로따로 매각하면 안 되겠죠. 일괄 매각해야 되겠죠. 또 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냐고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14번지, 이게 15번지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따로따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땅이 요게 32평, 이게 만약에 이게 28평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따로따로 매각하다 보게 되면 이거 쓸모가 없어지잖아. 평수가 너무 좁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해야지 한 60평 정도 되니까 그나마 여기다가 건물이라도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개별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개의 부동산 사이에서 서로 이용상의 결련성이 있으면 이때는 개별 매각해서는 안 되고 일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따로따로 경매를 신청하든지 개별 경매 신청 아니면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하든지 이건 공동저당권자에게 실행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동저당권자의 자유란 말입니다. 개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아파트만 경매 신청한 경우 이건 아파트 경매 절차에 불과합니다. 농지만 경매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농지 경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괄로 경매 신청한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괄 경매 신청한 경우에 원칙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경매를 진행하는 개별 매각이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 매각을 원칙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만 수개의 부동산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이용상의 결연성이 있으면 개별 매각해서는 아니 되고 일괄 매각 절차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붙습니다. 사건 번호가 붙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의 경매다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경매만 붙습니다. 그럼 아파트의 경매다라고 하면 이게 뒤에서 사건 번호 붙는 거는 뒤에서 다음 시간에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붙는다. 사건 번호가 뭐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아파트의 경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컨대 2020 타경 1,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경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 경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일괄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세요. 우리 법원에 대하여 아파트와 농지 임야에 대하여 일괄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서 경매 개시 결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 갑소의 아파트와 농지 임야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 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붙는다 그랬죠? 경매 개시 결정도 하나의 재판이니까. 그럼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2480이라는 사건 번호가 붙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하여.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게 1번 물건, 요게 2번 물건, 요게 3번 물건 해가지고 물건 번호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고요? 2020 타경 2480, 2020 타경 1234 이걸 뭐라고 하고요? 사건 번호라고 하고 사건 번호 아래에 이렇게 따로 물건마다 따로 붙는 걸 이것을 물건 번호라고 한단 말입니다. 2020 타경 2480 1번 물건, 2480 2번 물건, 2480 3번 물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매와 농지의 경매, 임야 경매는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거는 아파트의 경매는 한 번 유찰되고 여기서 85%에 낙찰됐습니다. 농지는 두 번 유찰되고 나가지고 67%에 낙찰됐습니다. 임야는 세 번 유찰되고 나서 여기서 41%에 낙찰됐습니다. 각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백에 낙찰되고 이건 A에게 낙찰되고 이건 B에게 낙찰되고 이건 C에게 낙찰되고 경매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절차로 가면? 개별 매각 절차로 가면. 그러나 일괄 매각 절차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매각돼야 되니까 그때는 일괄 매각 절차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 번호만 있고 물건 번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건 번호가 뭐고 물건 번호가 뭔가라는 걸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별 경매다.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경매다라고 한다면 사건 번호만 있습니다. 일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원칙으로 가가지고 개별 매각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도 따로따로 붙습니다. 그러나 일괄 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매각 절차를 일괄 매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때는요 사건 번호만 있고
물건 번호는 없습니다. 물건 번호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저당 쪽에 가가지고 일괄 매각이다, 개별 매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145페이지 보게 되면 과잉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말은 과잉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 결정기일의 절차에서 여기서 과잉 매각을 하는 매각부로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라는 걸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일괄 매각과 일괄 매각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절차 분석의 기초 이론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